안녕하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죠. 아무리 오랜 기간 한 침대에서 한 이불 덮고 살부딪히며 살아도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은 알 수가 없나 봅니다. 오늘은 믿었던 남편의 배신을 겪은 한 여성의 사연입니다. 바로 시작해볼게요. 도련님, 저희도 그렇게 큰 돈은 없어요. 그리고 어머니께서 돈 주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셨어요. 그러니까 괜한 사고 쳐서 어머니 속 썩이지 말고 얼른 가서 죽을 죄 졌다고 무릎 꿇고 비세요. 어머니가 화내셔도 지금으로서는 이 방법밖에 없어요. 시청자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여성이고 현재 스터디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동네에 있는 학원에서 수학 강사로 근무 중이에요. 저희 부부는 고등학교 동창으로 학창시절부터 가까이 지내다가 성인이 되면서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2년 만에 결혼을 했죠. 또 저희는 워낙 사이가 좋아 동네에서 소문난 인고 부부로 불렸습니다. 남편은 항상 가족과 일밖에 모르는 남자였고 시어머니 손에 자랐지만 사랑을 많이 받았는지 애정을 쏟을 줄 아는 사람이었죠. 그래서인지 친구며 동네 사람들이 항상 저를 부러워했어요. 게다가 남편은 가정적인 사람이라 그런지 저보다 먼저 들어와서 집안일을 말끔하게 해놓고 손수 식사를 챙겨놓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심심하면 30분 거리에 위치한 친정엄마의 농장에 가서 일손을 돕는 편이었죠. 아이고, 유서방 또 왔어? 피곤할 텐데 집에 들어갔으면 그냥 쉬지. 여기 오면 일밖에 안 하는데 뭐하러 자꾸 와. 오늘은 할 일이 많이 없어서 나 혼자 해도 되니까 얼른 집에 들어가서 쉬어. 아니에요, 장모님. 오늘 보강 수업이 없어서 일도 일찍 끝났고 장모님 밥 얻어먹고 싶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쫓아내지 마시고 저랑 빨리 농장일 마무리하고 들어가요. 저 장모님이 끓여주신 청국장 먹고 싶어서 왔단 말이에요. 남편은 항상 살갑게 엄마에게 다가갔고 그래서인지 예쁨을 참 많이 받았어요. 엄마는 말끝마다 이런 사회가 어디 있냐면서 친정에 찾아가면 보신용 음식을 해주시고 남편이 좋아하는 석박지까지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셨죠. 그리고 저도 운이 좋은 사람인지 시어머니를 잘 만날 수 있었어요. 사실 시어머니는 일찌감치 이혼을 하고 시장에서 김밥을 팔면서 남편과 도련님을 힘들게 키우셨습니다. 시아버지가 이혼 후 양육비를 주지 않아 경제적으로 힘든 것도 있었지만 남자들 뿐이고 둘 다 말이 없는 편이라서 사는 내내 집안이 너무 조용해 외로움을 느끼셨대요. 그래서인지 항상 저에게 딸 같은 며느리를 얻을 수 있어 좋다면서 엄청 잘해주셨어요. 덕분에 저는 좋은 시어머니의 가정적인 남편까지 있으니 참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행복한 저희 집에도 문제가 하나 있었죠. 착실하고 성실한 남편과는 달리 도련님이 망나니 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학창시절부터 돈 잡아먹는 귀신이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사건, 사고를 엄청 일으키는 요주의 인물이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시집 온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였어요. 그때쯤 시어머니가 전세 연장을 하게 되면서 전세금 인상이 있었죠. 그래서인지 전세 자금을 치르기 위해 목돈을 모아놓은 통장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도련님이 식구들 없을 때 몰래 훔쳐가려다가 시댁으로 들어가려던 저희 부부와 시어머니에게 딱 걸린 거예요. 그래서 한바탕 큰 소란이 날 수밖에 없었죠. 너는 할 짓이 없어서 어머니 통장을 훔쳐갈 생각을 하냐? 아무리 정신머리가 없어도 그렇지 전세 자금에 손을 대면 어쩌자는 거야? 그걸 훔쳐가서 쓰면 앞으로 너랑 어머니 어디에서 살래? 아, 형이 살고 있는 집으로 들어가면 되잖아. 내가 진짜 돈이 급해서 그래. 그러니까 그냥 이 통장 나한테 주면 안 돼? 내가 나중에 성공해서 꼭 갚을게. 그냥 아들 미래 투자한다고 생각해. 알겠지? 저희 세 사람에게 통장을 훔쳐가는 걸 들키자 도련님은 그냥 아들 미래에 투자한 거라 생각하라면서 대놓고 가져가겠다 통보했습니다. 그리고는 집에서 도망치듯 나가려고 했죠. 그러나 남편은 금방 도련님을 붙잡았고 손에 들려있는 시어머니의 통장을 억지로 빼앗았어요. 마찬가지로 시어머니도 도련님의 못된 행동에 크게 화를 내셨죠. 너 아무리 철이 안 들었다 해도 그렇지. 어떻게 전셋집에 들어갈 돈을 훔치려고 해. 그리고 뭐? 아들 미래 투자를 하라고? 누가 보면 내가 너한테 투자 손톱만큼도 안 한 줄 알겠다. 투자를 해주면 뭐하냐?
지금 그꼴로 살고 있는데. 아니, 내가 뭐 죽을 죄를 진 것도 아니고 다들 왜 이렇게 예민해? 다른 집은 아들이 급한 일 때문에 돈 좀 달라고 하면 별말 하지 않고 도와주더만 진짜 너무들 하네. 됐어. 이거 안 가져갈 테니까 어디 한번 잘 먹고 잘 살아봐. 도련님은 시어머니의 말씀에 삐져서 그냥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도련님의 행동에 시어머니는 머리가 아프다면서 그대로 이불 깔고 누워버리셨죠. 저는 심상치 않은 분위기에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하나 이리저리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어요. 죽이라도 만들어 둬야 하나 하고 있었는데 남편은 그냥 시어머니 쉬게 돌아가자면서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결국 저는 그렇게 시댁을 나올 수밖에 없었죠. 그래도 시어머니는 많이 겪은 일이라서 그런 것인지 금방 털고 일어나셨어요. 도련님도 그날 이후로 몇 달 동안은 사고를 치지 않고 눈치를 보며 조용히 지냈었죠. 그러나 사람 습관 어디 안 간다는 그 말이 맞나 봐요. 그날로부터 정확히 5개월 뒤 시댁에는 또 한 차례 폭풍이 휘몰아쳤죠. 그날은 제가 첫째 임신 소식을 알게 된 날이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손주가 생겨서 너무 행복하다면서 맛있는 것을 해주시겠다고 시댁으로 부르셨습니다. 저희 부부도 기쁜 마음으로 시댁에 가게 되었는데 역시나 그날도 도련님은 보이지 않더라고요. 뭐 한두 번 있는 일이 아니어서 그러려니 했죠. 저희는 늘 있는 일이니 도련님에게 전화 몇 통을 해보고 연락이 안 닿으니까 그냥 평소처럼 먼저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어떤 아주머니가 집에 쫓아왔더라고요. 유재훈, 이 집 아들 맞죠? 거두절미하고 본로만 얘기할게요. 당장 내 딸한테 빌려간 2천만 원 내놔요. 집에서 어떻게 가르쳤길래 여자를 꼬셔서 홀라당 돈만 뜯어갑니까? 내가 열불이 터져 고소하려다가 말았어요. 아주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 동생이 여자를 꼬셔서 돈만 뜯어가다뇨. 저희는 식구들은 처음 듣는 얘기라서요. 일단 진정하시고 차분히 말씀해 주세요. 그래야 돈을 드리던지 다른 방법을 찾죠. 갑자기 집에 쳐들어온 아주머니 때문에 식구들은 제대로 식사를 할 수 없었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하니 도련님이 집에 쫓아온 아주머니 딸과 연인 사이였던 듯 싶더군요. 도련님은 친구에게 빌린 돈을 갚는다면서 연인인 그 여자에게 2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빌렸대요. 그 여자는 도련님의 부탁에 회사를 다니면서 모아놓은 돈을 탈탈 털어 돈을 빌려준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둘은 얼마 후 크게 싸우게 되면서 헤어지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도련님은 연인 사이를 정리한 후 그 여자와 연락도 끊고 돈도 갚지 않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걸 알게 된 아주머니는 노발대발하면서 집까지 쫓아왔던 것이었죠. 가족 간에도 돈 거래는 하지 않는 게 당연한 건데 도련님은 정말 겁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 여자친구에게 손을 벌린 것도 모자라 어떻게 그대로 잠수를 탈 수 있는 건지 황당했어요. 결국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시어머니는 아주머니께 고개를 숙여했습니다. 내가 둘이 사귄다고 할 때부터 알아봤어요. 학벌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직업이 좋은 것도 아니고 배달 일이나 한다더니 게다가 애비 없는 집안이라면서요. 교육 못 받은 집안이 그럼 그렇지. 죄송합니다. 제가 자식 교육을 잘못 시킨 탓이에요. 아들이랑 연락이 되는 대로 얘기 들어본 후 2천만 원 바로 갚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확인이 되는 대로 연락 드릴 테니 오늘은 이만 돌아가 주시면 안 될까요? 아주머니는 자존심 팍팍 긁어대는 소리를 아무렇지 않게 뱉어내는데 정말 너무한다 싶더라고요. 그러나 시어머니는 허리를 90도 숙이고 정중히 사과를 하셨습니다. 물론 도련님이 무조건 잘못한 일이었고 벌을 받아 마땅한 일이죠. 그러나 당사자도 아닌데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고개를 숙여야 한다니 마음이 참 착잡하더라고요. 아주머니는 시어머니가 사과를 드렸음에도 화가 안 풀리셨는지 한참 동안 막말을 뱉으셨어요. 보다 못한 남편은 직접 나서게 되었고 아주머니를 진정시켜 집에서 내보내려고 했죠. 아주머니께서 속상하신 것은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간이 많이 늦었고 저희도 동생한테 상황 설명 들은 후 해결할 시간은 필요하니 오늘은 이만 돌아가 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가 최대한 빨리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생 교육 똑바로 시키세요. 아무리 간땡이가 부었어도 그렇지 어떻게 남의 돈을 들고 도망가? 일단 시간이 늦었으니 가긴 가는데 일주일 내로 연락 안 오면 바로 고소장 날릴 테니까 그렇게 알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해결하는 게 좋을 겁니다. 남편은 어찌되었건 도련님이 잘못한 일이라 그런지 최대한 말과 행동을 조심스럽게 했습니다.
두 사람이 일단 돌아가 달라고 사정을 한 덕분인지 아주머니는 일주일의 시간을 주겠다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아주머니가 돌아가신 후 시어머니는 노발대발하셨어요. 당장 도련님한테 전화 좀 해보라고 소리를 치셨지만 도련님은 뻔뻔하게 나왔습니다. 너 대체 뭐하고 돌아다니고 있는 거야? 연인 사이에 돈을 빌려놓고 연락을 끊으면 어쩌자는 거냐고. 돈을 빌렸으면 제때 갚던가 헤어질 때 합의를 보던가 했어야지. 여자 엄마가 집에 쫓아와서 일주일 안에 안 갚으면 너 고소하겠대. 이거 어쩔 거야? 아, 진짜 끝까지 쪼잔하게 나오네. 빌린 돈은 내가 나중에 줄 테니까 일단 엄마가 먼저 갚아줘요. 그쪽에서 고소하면 나 옥에 들어가야 돼. 엄마도 둘째 아들 그런 곳 들어가는 거 싫잖아. 그러니까 좀 도와줘요. 알겠죠? 도련님의 말에 시어머니는 뒷목을 잡으면서 당장 집에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도련님은 돈 좀 갚아달라는 말만 하고는 먼저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는 며칠 동안 휴대폰을 꺼놓은 채 전화 연결이 되지 않았죠. 결국 마음이 급한 남편이 온 동네를 이잡듯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저희 동네 PC방에 숨어있던 도련님을 발견하고 멱살을 잡은 채 집으로 왔어요. 아마도 도련님은 시댁 근처 PC방에 숨어있으면 금방 들킬 것 같으니까 아예 저희 신혼집이 있는 동네까지 온 듯 보였죠.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 싶더라고요. 남편은 도련님을 집에 붙잡아두고 곧장 시어머니께 연락을 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이 저희 집으로 찾아오셨죠. 그리고는 도련님의 얼굴을 보자마자 등짝에 손을 대면서 방방 뛰셨어요. 엄마 아빠 노릇 혼자 다 하면서 힘들게 키워놨더니 어떻게 이렇게 실망감을 주냐면서요. 그러나 도련님은 본인의 잘못을 전혀 모르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렇게 큰 사고를 쳐놓고 너 혼자 숨어 있으면 돼? 너 대체 언제까지 엄마서 구별할 거니? 사고를 쳤으면 째깍째깍 집에 들어와서 털어놓고 빌던지 아니면 도와달라고 하던지 했어야지. 내가 들어간다고 달라지는 것도 아닌데 대체 왜 그래? 그리고 들어가서 털어놓으면 두 사람한테 막말이나 듣고 등짝이나 빨개질 텐데 뭘. 그래서 2천만 원 도와줄 거야 말 거야. 어쩜 저렇게 철이 없을 수 있는지 지켜보는 제가 다 한숨이 나왔습니다. 예상했던 것처럼 저희 집은 도련님 때문에 큰 소리가 날 수밖에 없었죠. 그래도 이 세상에 자식을 차디찬 옥에 보내고 싶은 부모는 없잖아요. 그건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크게 한숨을 쉬면서도 결국 대출을 받아서 도련님 사고를 수습해 주셨어요. 물론 매번 이렇게 나서서 수습을 해주니 도련님이 치는 사고의 강도가 커지는 것 같다면서 이번에는 그냥 공짜로 해주지는 않으셨죠. 당장 하루 이틀 내에 고소를 당하게 생겼으니 2천만 원은 갚아주되 도련님이 매달 이자와 원금을 분할해서 갚기로 했습니다. 당연히 시어머니는 도련님에게 차용증까지 받으셨고요. 그러나 도련님은 두세 달은 눈치를 보며 꼬박꼬박 돈을 갚는 것 같더니 이후부터는 나 몰라라 하고 연락도 안 되는 등 약속을 잘 지키지 않았어요. 그러자 결국 화가 난 시어머니는 당장 시댁으로 오라면서 모두를 불러 모으셨죠. 그리고는 최후 통첩을 날리셨습니다. 너 약속 꼬박꼬박 지킨다고 차용증까지 써놓고 이렇게 계속 엄마 실망시킬 거야? 지금 이자랑 원금 밀린 지 몇 달째야. 나는 더 이상 못 참으니까 이번 달 내에 당장 남은 원금이랑 이자 갚아. 아, 엄마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아들이 요즘 경제 사정이 안 좋아서 그러는 건데 조금은 이해해줘야지. 그리고 원금 아직 1,600만 원이나 남았는데 그걸 어떻게 한 번에 갚아. 형수 가만히 있지만 말고 좀 도와줘요. 시어머니는 도련님에게 남은 원금과 이자를 내놓으라고 통보하셨고 저희 부부에게는 절대 도와주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만약 도련님 도와준 것이 걸리면 앞으로 얼굴 보지 않겠다면서요. 그러면서 기한 내에 원금과 이자를 내놓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겁을 주셨죠. 그제야 도련님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인지 다급하게 시어머니를 설득하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 뒤를 졸졸 쫓아 들어가서 무릎까지 꿇고 한 번만 봐주면 안 되겠냐면서 두 손 모아 싹싹 빌었습니다. 왜냐하면 도련님은 1,600만 원을 한 달 안에 갚을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시어머니를 설득하지 않으면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것이었죠. 엄마, 부모 자식 간에 이러지 말자. 법적으로 해결하겠다니. 내가 다음 달부터는 이자랑 원금 꼬박꼬박 갚을게. 나 돈 한 푼 없는 거 알잖아. 앞으로 사고도 절대 안 칠 테니까 나 한 번만 봐주세요. 제발요.
나는 더 이상 안 봐줄 거니까 무조건 이번 달 내에 돈 갚아. 이번에는 어떤 방법을 써도 안 통해. 그러니까 더 이상 헛소리 할 생각 하지 말고 말일까지 돈 들고 와. 안 들고 오면 바로 변호사 만나러 갈 테니까. 시어머니는 도련님이 간절하게 비는데도 이번만큼은 절대 봐주지 않겠다면서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도련님은 시어머니를 설득하기를 포기했죠. 본인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아 쌩하니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래도 남편은 하나뿐인 동생이라고 걱정이 되었던 모양입니다. 쟤 진짜 돈 한 푼 없을 텐데 이대로 놔둬도 되는 거야? 우리가 어머니 몰래 도와줘야 하나? 뭘 도와줘. 도련님이 10살짜리 어린아이도 아니고 옆에서 자꾸 해결해주고 돈을 갚아주니까 사고를 치는 거야.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냥 신경 쓰지 말고 알아서 해결하게 냅둬. 남편은 동생 걱정이 많이 되었겠지만 저는 평소 본인이 친 사고는 직접 수습하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남편에게 도련님이 10살짜리 어린아이도 아니고 자꾸 옆에서 해결해주고 돈을 갚아주니까 자꾸 사고를 치는 거라고 신경 쓰지 말라며 단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저의 말에 동의는 하면서도 마음이 쓰이는 것 같았죠. 도련님에게 전화를 계속하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 글을 들으시는 분들은 그래도 가족인데 너무한 거 아니냐고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가족이 옆에서 해결해주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어머니께서도 단호하게 차용증을 쓰고 돈을 안 들고 오니까 회수하겠다고 선언한 게 아니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결을 하는지 가만히 지켜보는 순간도 있어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이번 일도 나서지 않고 옆에서 상황을 지켜봤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도련님은 정신을 차릴 생각이 조금도 없는 듯 보였죠. 그렇게 그날로부터 2주일 정도가 지났을 때였어요. 주말 아침이라 남편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도련님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형수 돈 좀 해주면 안 돼? 나 충분히 반성하고 있고 이번만 도와주면 앞으로 사고 안 칠 자신 있어. 그러니까 나 좀 도와주라. 현실적으로 1,6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어. 도련님, 저희도 그렇게 큰 돈은 없어요. 그리고 어머니께서 돈 주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셨어요. 그러니까 괜한 사고 쳐서 어머니 속 썩이지 말고 얼른 가서 죽을 죄 졌다고 무릎 꿇고 비세요. 어머니가 화내셔도 지금으로서는 이 방법밖에 없어요. 남편도 도련님을 안쓰러워하는 듯 보였지만 지금으로서는 시어머니가 무조건 돈을 내놓으라고 하더라도 비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고 하면서 돌려보내려고 했죠. 그랬더니 도련님은 어떻게 가족들이 하나같이 시어머니 편만 드는 거냐고 본인 힘든 건 눈에 안 보이냐면서 성질을 부리더라고요. 도련님은 어떻게든 도움을 받고자 했으나 저희는 도와줄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신신당부하신 것도 있었고 1,6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면서 절대 안 된다고 거절을 했죠. 그랬더니 도련님은 삐졌는지 문을 뻥 차고 나가버렸어요. 당연히 저도 가족인데 도련님이 조금은 걱정이 되었죠. 그러나 도련님도 갚을 생각이 있으니까 도움을 청하려고 집에 찾아왔겠지 싶어서 어쩌면 시어머니와의 대화를 통해서 잘 해결이 될 수도 있겠다는 희망을 봤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이번 일로 실망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도련님이 한 번 더 무릎을 꿇고 설득하고자 했으나 거절을 하셨다고 했죠. 그러자 도련님은 머리를 굴려 다른 방법을 쓰게 되었습니다. 시아버지에게 연락을 해서 도와달라고 했던 거예요. 그렇게 돈을 갚기로 한 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을 때였습니다. 남편은 도저히 해결 방법이 보이지 않자 그대로 두고 볼 수는 없었는지 시어머니 설득을 도와줘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와 함께 시댁으로 찾아갔어요. 그런데 집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시어머니와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도련님이 시아버지를 모시고 왔습니다. 뭐야, 당신이 뭔데 내 집을 들락날락거려. 당신한테 들은 말 없으니까 당장 여기서 나가. 못 나가. 당신이 내 아들들 잘 키우겠다고 해서 보냈더니 이게 뭐야? 재훈이 빚을 정산해주진 못할 망정 당신이 아들을 상대로 돈놀이를 해. 얘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나한테 찾아와 도와달라면서 울고불고해. 이야기를 들어보니 도련님은 시아버지에게 찾아가 도와달라고 한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야기를 듣게 된 시아버지는 도련님을 도와주기 위해서 한달음에 시어머니를 찾아온 것이었죠. 그러나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에 대한 미움이 가득했나 봐요. 남편한테 듣기로는 시아버지가 놀이도 하고 여기저기 돈도 빌리면서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시어머니는 시아버지 얼굴을 마주하자마자 당장 나가라면서 큰 소리를 내셨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였죠. 아버지가 여길 왜 찾아와요? 언제부터 가정일에 나섰다고 여기까지 쫓아와 참견이냐고요? 재훈이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가뜩이나 속 시끄러운 엄마 힘들게 하지 말고 당장 이 집에서 나가요. 너는 형이라는 사람이 동생이 빚에 허덕이고 있다는데 도와주지 못할 망정 강 건너 불구경을 하고 앉아있어. 내가 너를 그렇게 가르쳤냐? 동생을 모른 척하고 남처럼 살라고 가르쳤냐고. 시아버지는 끝까지 도련님을 감싸면서 남편에게 형 노릇을 못한다며 화를 내셨어요. 그러나 남편도 한마디를 안 지고 시아버지가 본인을 가르친 게 어디 있냐면서 대꾸를 했죠. 그러자 시아버지는 애들 교육을 개떡같이 시켰다면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셨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이게 바로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게 나무라는 꼴이 아니냐면서 시댁 일은 알아서 해결할 테니 나가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오히려 이번 기회에 애비 노릇 좀 해야겠다면서 도련님에게 돈을 받지 말라는 요구를 하는 겁니다. 당연히 두 사람은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죠. 결국 두 사람은 억지로 시아버지를 끌어낼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끝까지 애들을 데려가서 키웠으면 책임을 져야지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동네가 떠나가라 소리를 질러댔죠. 그러나 시어머니의 한마디로 상황은 완벽히 정리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두 형제의 양육비 한 푼 못 받았으니 아버지로서 1,600만 원이라도 들고 오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시아버지는 도련님에게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하고는 발빠르게 도망을 가시더라고요. 그렇게 시아버지가 쫓겨나듯이 집을 나간 후 비로소 상황 파악이 된 도련님은 무릎을 꿇고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요. 어디 도움 청할 곳은 없고 형이랑 형수님은 도와줄 생각을 안 하니까 마음이 급해서 아버지 쫓아간 거야. 혹시나 돈 좀 받을 수 있을까 하고 간 거라고. 그러니까 나 한 번만 봐주라. 한 달은 너무하잖아. 기한만이라도 더 줘요. 에휴, 이제는 하다하다 네 아버지까지 집으로 끌어들여? 내가 속이 터져서 못 살겠다. 네가 당장 갚을 돈이 없다고 하니까 딱 3개월 줄게. 그러니까 3개월 안에 무조건 1,600만 원 앞에 가지고 와. 알겠지? 시어머니는 결국 한 발짝 물러나게 되었고 3개월이라는 시간을 주셨어요. 도련님은 그제야 한시름 놓는 듯 했죠. 사실 저희는 3개월 후에 또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닐까 하는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본인이 모은 돈에 모자란 돈은 친구에게 빌려서 날짜 맞춰 갚았더라고요. 덕분에 저희 시댁은 다시 평화가 찾아오게 되었죠. 그렇게 시간은 흘러 약 2년이 지나게 되었어요. 그날 이후로 도련님은 큰 경험을 했는지 사고 치는 일이 확 줄었습니다. 물론 사람 습관 어디로 안 간다더니 가끔씩 자잘한 사고들은 치긴 했습니다. 그러나 어딘가에서 큰 돈을 빌리는 일은 전혀 없었어요. 덕분에 저희 가족들은 한시름 놓고 마음 편히 살 수 있었죠. 하지만 이 남자들의 DNA는 속일 수 없었나 봅니다. 숨죽인 도련님과 남편의 콜라보, 이때는 정말 몰랐거든요. 어느 날 저는 친구들과의 모임에 나가려고 한창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뜬금없이 남편이 그 모임에 같이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여보, 그 모임에 나도 가면 안 돼? 당신 친구들 남편들이랑 오랜만에 술 한잔하고 싶은데 나도 데리고 가주라. 모임에 같이 나가겠다고? 오늘 친구들 남편 올지 안 올지 몰라. 그리고 내 친구들 남편 중에 당신처럼 껌딱지로 붙어 다니는 사람 몇 없잖아. 그러니까 나중에 괜히 혼자 나왔다며 투덜대지 말고 그냥 집에서 영화나 보고 있어. 사실 제 친구들도 웬만하면 결혼을 하고 아이까지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인지 요즘은 모임에 남편이랑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경우가 종종 있었죠. 저도 결혼 생활을 하면서 가끔씩 남편과 함께 모임을 참석했었는데 남편은 친구들 남편이랑 술 한잔하는 게 정말 좋았나 봐요. 그날따라 자꾸 같이 가겠다고 졸라대더라고요. 처음에는 왜 그러나 싶어서 그냥 심심하면 집에서 영화나 보라고 하고 혼자 나가려고 했어요. 사실 제가 아이를 낳고 나서 거의 처음으로 하는 외출이다 보니까 여자들끼리만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마침 시어머니께서 그날 저희 딸아이를 하루 종일 봐주시겠다고 놀고 싶은 만큼 놀다 오라고 하셔서 거의 자유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혼자 나가서 즐겁게 놀다 오려고 했었죠. 그런데 남편이 자꾸 투정을 부리는 거예요. 여보, 우리 예지 낳고 같이 붙어 있었던 적이 몇 번이나 있어. 마침 예지도 엄마네 집에 가 있겠다. 자유시간이라고는 오늘 딱 하루밖에 없는데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나도 당신 모임 따라갈래. 안 그러면 나 삐진다. 오늘따라 왜 그래? 나도 오늘 친구들이랑 오랜만에 모이는 건데 당신이 눈치껏 빠져줘야지 이렇게 투정을 부리면 어떡해. 어차피 따라가봤자 친구들 남편 오지도 않을 것 같은데 술 먹고 싶으면 편의점에서 사다 먹어. 저는 편의점에서 술을 사와서 먹으면 되지 않겠냐며 돈까지 쥐어줬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크게 삐진 티를 내더라고요. 결국 저는 남편을 친구들과의 모임에 데리고 갈 수밖에 없었죠. 당연히 예상했던 것처럼 친구들 남편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고 애기들만 많았어요. 덕분에 민망해진 저는 남편 쪽을 바라보면서 거봐 친구들 남편 아무도 안 올 거라고 했지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도 머리를 극적이면서 그러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당연히 친구들은 저희 부부를 보면서 인꼬 부부티를 다 내고 다닌다고 우스갯소리를 건넸죠. 그렇게 모임은 시작되었고 저희는 본격적으로 식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유독 한 친구에게 잘해주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남편 바로 앞자리에 앉은 친구였는데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신경을 많이 썼죠. 물도 떠주고 반찬도 잡아주는데 아내로서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모임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남편에게 한마디 했어요. 당신 오늘 과도하게 혜선이 챙긴 거 알아? 왜 옆에 있는 나는 안 챙기고 내 친구 반찬 잡아주고 물 떠주고 그래? 별뜻 없이 한 행동이라는 거 알고 있지만 나는 그 모습 보면서 정말 기분 나빴어. 내가 당신 친구를 뭘 얼마나 챙겼다고 그래. 그냥 앞자리에 앉아있고 눈에 보이니까 챙긴 거지. 나는 당신뿐인 거 알잖아. 그나저나 당신 지금 질투하는 거야? 뭐 질투하는 것도 기분이 나쁘진 않네. 남편은 질투가 섞인 저의 말에 오히려 기분이 좋다면서 피식 웃더군요. 그 모습을 보면서 남편은 별 생각 없이 한 행동인데 내가 괜히 오버한 건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 친구들도 남편의 행동을 이상하게 생각한 듯 보였죠. 모임 다음 날 저는 스터디 카페를 정리하기 위해서 잠시 출근을 했는데 갑자기 한 친구에게 전화가 왔어요. 윤정아, 내가 너한테 이런 말을 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이상해서 말이야. 어제 모임 때 네 남편 행동이 좀 수상해 보이던데 네가 평소에 단속 잘해야 할 것 같아. 모임 끝나고 애들 메신저에서 한참을 수근거렸어. 그게 무슨 소리야? 니들이 내 남편을 어떻게 생각하는진 몰라도 절대 그런 사람 아니야. 그냥 혜선이가 앞에 앉아있으니까 물 좀 떠주고 반찬 좀 잡아준 거지. 딴 마음 품고 할 사람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 다시는 꺼내지 마. 저는 친구의 말을 듣고 나서 화가 좀 나더라고요. 그래서 물 떠주고 반찬 좀 잡아줬다고 뒤에서 수근거리는 니들이 더 나쁘다고 하고는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남편 편을 들면서 통화를 끝내긴 했지만 아내로서 속이 상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더군요. 그래서 그날 밤 저녁 늦게까지 수업을 마치고 집에 들어온 남편에게 바가지를 긁을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모임 같이 가지 말자고 했지. 왜 괜히 가서 친구들한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듣게 만들어. 그리고 아무리 그 친구가 당신 앞에 앉아 있었어도 그렇지 손이 없는 것도 아닌데 당신이 해주길 왜 해줘. 모임 끝나고 나서 애들 한참 동안 메신저에서 수근거렸대. 아니 술 한잔하러 간 게 그렇게 잘못이야? 그리고 앞에 있어서 좀 챙겨줬다 해도 그렇지. 왜 사람을 천하에 못된 사람으로 만들어. 그리고 뒤에서 왜 수근거려? 앞에서 하지 못할 얘기면 뒤에서도 하지 말아야지. 이제 보니 당신 친구들 좀 이상하네. 남편은 행동거지 조심하라고 하는 저의 말에 펄쩍 뛰면서 본인을 왜 나쁜 사람으로 만드냐고 큰 소리를 뻥뻥 쳤습니다. 물론 이런 말을 듣는 게 기분이 나쁠 수도 있겠죠. 입장 바꿔서 생각해도 의심을 받는다는 게 화가 나고 짜증도 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웬만한 일에는 화를 내지 않던 사람이 펄쩍 뛰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오히려 수상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무엇보다 제 친구 혜선이 이야기만 나오면 더 예민하게 구는 것도 이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합리적 의심이 들긴 했습니다. 사실 그날 일만 생각하면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집에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가끔씩 남편들이 함께 모이는 날이면 항상 남편 옆이나 앞에는 혜선이가 앉아 있었더라고요.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매번 같은 테이블에 앉아 있었던 것 같아서 괜히 찜찜했죠. 그래서 제가 모르는 무언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캐물으면 오히려 저를 의심병으로 취급할 게 분명했기 때문에 함부로 이야기를 꺼내거나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나 믿을 수 있는 증거가 생기기 전까지 일단 모르는 척 두고 보자 싶었죠.
그런데 친구와의 문제로 다투고 난 후부터 남편의 행동이 바뀌었어요. 완전히 비뚤어져서 평소보다 집에 늦게 들어오고 휴대폰에도 비밀번호를 걸어놓는 등 안 하던 짓들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답답함에 대체 왜 이러는 거냐고 물으면 본인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바가지를 긁는 거냐는 식으로 나왔죠. 정말 한숨만 나오는 갑갑한 상황이었지만 일단 그러거나 말거나 내버려뒀어요. 사실 당장은 뭐라고 할 말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지난번 일로 거의 연락을 하는 둥 마는 둥 했던 친구가 할 말이 있다면서 잠시 나오라는 연락을 해왔습니다. 처음에는 또 남편 일로 헛소리를 하려는 게 아닌가 싶어서 바쁘다고 한 후 그냥 끊으려고 했죠. 그러나 친구가 지난번 일로 사과를 하고 싶어서 동네까지 찾아왔는데 꼭 나오라고 하더군요. 결국 저는 그 자리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너 지난번 일로 아직까지 삐진 거야? 학교 다닐 때도 틀어지면 두세 달은 가더니 아직까지 그러네. 나랑 애들이 혜선이랑 네 남편 사이 오해를 좀 한 것 같아서 사과하러 왔어. 어제 들어보니까 혜선이 임신해서 결혼한다고 하더라. 그게 무슨 소리야? 혜선이가 임신을 하고 결혼을 하게 됐다니 그걸 왜 니들한테만 얘기하고 나만 모르고 있는 건데? 저는 남편과 이상한 사이가 아닌가 의심을 했던 친구가 임신 후 결혼을 하게 되었다는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당연히 갑작스러운 이야기에 놀라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서운하기도 했죠. 그래서 왜 친구들에게만 얘기를 했나 지난번 일 때문인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친구도 본인에게 직접 소식을 들은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혜선이와 친구에게는 언니가 각각 한 명씩 있는데 언니들끼리도 같은 학교 동창이어서 그런지 서로 친하거든요. 그런데 어쩌다 보니 언니들을 통해 소식이 먼저 전해진 것 같다고 했죠.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아직 결혼 준비가 끝나지 않은 상태라 혜선이가 친구들에게 알리지 않은 거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다행이다 싶었죠. 혜선이가 결혼을 하게 되었다니 남편이 불순한 짓을 저지른 게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셈이잖아요. 그날 저는 친구에게 혜선이 소식을 듣고 난 후 괜스레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저녁 식사 때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들로 한 상 차리게 되었죠. 남편도 달라진 집안 분위기에 약간은 신나 보이더라고요. 오늘 무슨 잔칫날이야? 혹시 집에 놀러 오는 손님이 있는 건가? 갈비찜에 매운탕까지 내가 좋아하는 음식들로 식탁 가득 채웠네. 오늘 제대로 포식하겠다. 그거 다 당신 먹으라고 해놓은 음식들이야. 지난번 모임일로 당신 쥐잡듯 잡은 게 미안하기도 하고 우리도 사이가 좀 멀어진 것 같아서 오랜만에 오붓하게 보내보려고 예지도 어머님께 잠시 맡겨놓고 왔어. 제 말을 듣고 나서 남편은 웬일이냐면서 퉁명스럽게 대답은 했지만 기분이 나쁘진 않은 듯 곧장 자리에 앉았죠. 저희들은 그날 저녁 식사를 하면서 그동안 못다한 얘기, 지난날에 대한 사과를 하면서 서운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약 3개월이라는 시간이 더 흐르게 되었죠. 그런데 그때쯤부터 남편이 뜬금없이 보습학원을 개원하고 싶다면서 저에게 좀 도와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갑자기 꺼낸 학원 창업 소식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학원에서도 좋은 대우 받으면서 잘 다니고 있는데 왜 굳이 직접 창업을 하겠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학부모들도 남편이 아이들을 잘 가르쳐 준다면서 좋아하고 원장님도 능력을 인정하여 매년 연봉을 올려주셨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혹시 근무하던 학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하는 생각도 해보았죠. 그래서 남편에게 조심스레 학원에서 무슨 일이 있는 거냐고 묻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또 아닌가 보더라고요. 당신 혹시 학원에서 무슨 일 있었어? 다른 선생님들이랑 싸웠다든지 아니면 학부모들에게 크게 컴플레인이 들어왔다든지 그렇지 않고서야 원장님이 매년 급여를 잘 맞춰주시는데 학원을 관두겠다고 할 리가 없잖아. 아니, 학원에서 전혀 문제 없었는데? 그런 일이 있었으면 먼저 나서서 해결을 하려고 했겠지. 이렇게 관둘 생각까지 하겠어? 나는 그냥 연차도 될 만큼 됐고 조그마한 보습학원이라도 차려서 원장으로 운영해보고 싶어서 그래. 남편은 어차피 미래 학원 차리는 길밖에 없는데 하루빨리 시작해서 자리를 잡는 게 좋을 것 같았다고 합니다. 생각은 매년 해왔었는데 결혼도 하고 아이도 있으니 결심을 못하다가 이제야 얘기를 꺼낸 것이라고 했고요. 그러면서 어차피 저도 스터디 카페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먹고 사는 것은 무리가 없을 것 같다면서 한 번만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마음먹은 김에 시작해보고 싶다면서요. 솔직히 저는 너무나 당황스러웠어요. 아무리 학원이라고 하지만 사업은 사업이잖아요.
사실 저도 말은 안 했지만 스터디 카페 창업 후에 자리를 잡기까지 정말 힘들었습니다. 동네 장사라 생각하고 쉽게 시작했는데 막상 시작해보니 가격 경쟁이 치열하고 한 명이라도 더 잡기 위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벤트까지 부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도 어마어마했죠. 한낱 스터디 카페도 이런데 학원은 얼마나 더 경쟁이 치열하겠어요. 그걸 알기 때문에 저는 말릴 수 있다면 최대한 말리고 싶었죠. 그래서 남편이 학원 개업을 하겠다는 것에 반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새로운 도전하고 싶다는 건 아는데 하더라도 나중에 했으면 좋겠어. 앞으로 우리 예지 크면서 들어갈 돈이 어마어마할 텐데 당분간은 안정적인 수입원이 있어야 할 것 같아. 물론 나도 벌고 있지만 이거 가지고는 세 사람 생활비 절대 안 돼. 왜 괜히 예지 핑계를 대? 우리 예지 아직 초등학생 안 됐고 당분간은 큰돈 들어갈 일 없잖아. 그러니까 지금 시작해서 먼저 자리를 잡는 게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당신이 뭐라고 해도 이번에는 학원 차릴 거야. 저는 남편의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좋게 설득하고자 노력했어요. 그러나 이미 남편은 마음을 먹었는지 제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더라고요. 제가 반대하며 도와줄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아예 시어머니에게 부탁해볼 생각인 것 같았죠. 며칠 뒤 뜬금없이 시어머니에게 연락해 집에 와서 식사를 하자고 하더니 본인 학원 개업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시어머니는 남편의 이야기에 잘 다니던 학원은 왜 그만두냐면서 안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보습 학원을 차리면 돈이 많이 들어갈 텐데 그건 어떻게 감당할 거냐고 하셨죠. 그런데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도와달라고 할 목적이었나 보더라고요. 대놓고 돈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예지 태어나고 여기저기 들어갈 돈이 많아서 그런데 엄마가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뭐 공짜로 빌려달라는 건 아니고 열심히 해서 나중에 조금씩 갚을게요. 도와주실 거죠? 재환아, 그냥 학원 그대로 다니면 안 되겠니? 엄마도 도와주고 싶긴 한데 지금 내줄 돈이 없어. 재훈이가 그동안 사고를 한두 번 쳤어야지. 그러니까 몇 년만 학원에서 일하다가 시작해라. 그때는 엄마가 대출을 받아서라도 도와줄게. 시어머니는 도와달라는 남편의 말을 거절하셨어요. 도련님이 워낙 사고를 많이 쳐서 이리저리 빠져나가는 돈이 많아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죠. 대신 몇 년만 지금 근무하는 곳에서 일하고 있으면 여유될 때 도와주시겠다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다들 거절하는 분위기니까 기분이 많이 안 좋아 보였어요. 이건 차별이라고 방방 뛰면서 당장 돈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도련님은 사고 칠 때마다 나서서 해결해주고 아낌없는 나무처럼 돈을 해주더니 왜 본인은 차별하고 안 해주냐면서요. 솔직히 남편의 이런 모습을 처음 보는 거라 매우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격양된 목소리로 너무한다는 말을 외치고 밖으로 뛰쳐나갔죠. 그 모습에 시어머니도 많이 놀라셨는지 어찌할 바를 몰라 했어요. 저는 일단 안절부절 못하시는 시어머니부터 달래드렸습니다. 어머니 많이 놀라셨죠? 재환 씨 생각 정리하고 금방 들어올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래도 지금 당장 학원 차리겠다는 생각이 너무 커서 그런 것 같아요. 들어오면 제가 잘 얘기해서 달래볼게요. 아무래도 재환이가 학원을 정말 차리고 싶었던 것 같다. 살면서 이렇게 뭘 해달라고 한 적이 없었는데 나 같아도 서운하지. 그런데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가 없는 상황이니 어떻게 주변에 물어봐서 돈을 한번 구해봐야 하나. 시어머니는 주변에 돈이라도 빌려서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냐면서 많이 힘들어하셨죠. 그러나 저는 빚을 내더라도 저희 부부 이름으로 내서 하는 게 맞다면서 신경 쓰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결국 시어머니께서는 식사도 제대로 못하시고 남편이 들어오길 기다리다가 그냥 돌아가셔야 했습니다. 저도 남편 걱정이 되어서 잠도 못 잔 채 한참을 기다렸죠. 그렇게 새벽이 찾아왔을 때 남편은 집에 들어왔어요. 다만 고주망태가 되어서 제 몸 하나 못 가누는 상태였습니다. 결국 대화 한마디 못하고 그날은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다음 날이 되었어요. 남편은 여전히 불만이 많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 일이 원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집에 돈이 많은 상황이면 모를까 굳이 대출까지 받아서 학원을 차려야 하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스터디 카페 손님도 점점 줄어가고 있는 마당에 남편까지 안정적인 수입원을 때려치우고 나오면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을 게 분명했어요. 가뜩이나 시국이 좋지 않은데 남편이 학원을 차리게 되어 망하기라도 하면
저희 집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좋게 이야기를 하며 정리를 해보려고 했죠. 어찌 되었건 남편도 서운한 마음은 가지고 있을 테니까요. 당신이 학원을 차리고 싶다는 마음은 잘 알아. 그런데 하더라도 시국이 좋아지면 그때 해. 이런 상황에 학원을 차리려면 대출은 불가피할 거고 여기저기 손을 벌려야 할 텐데 나중에 감당이 안 되면 어쩌려고 그래. 내가 다 감당하겠다니까. 그리고 시국이 좋아질지 앞으로 더 나빠질지 네가 어떻게 알아. 당신이 무슨 말을 해도 나는 이번에 꼭 학원 차릴 거야. 그리고 오늘 당장 사표 내고 올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남편은 학원에 사표까지 제출할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막무가내로 나오는 남편을 보면서 너무 당황스럽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이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사표 제출은 절대 안 된다고 단호하게 이야기했죠. 그러나 남편은 대답 없이 집을 나서더군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설마 사표 제출하러 가는 건 아니겠지 하는 불안감이 있었어요. 그러나 남편이 향한 곳은 학원이 아닌 엄마 집이었습니다. 남편이 나간 지 1시간도 되지 않아 엄마가 다급하게 연락을 해왔더라고요. 윤정아, 너 아직 출근 안 했지? 그러면 일단 엄마 집으로 좀 와라. 유서방이 갑자기 찾아와서 이상한 말을 하는데 아무래도 같이 얘기해야 할 것 같아. 늦잠 부리지 말고 지금 바로 와. 응? 그게 무슨 소리야? 유서방 아침에 학원 간다고 나갔는데 엄마 집으로 갔다는 거야? 일단 내가 바로 출발할게. 남편이 엄마 집에 가서 무슨 얘기를 했을지 말 안 해도 대충 예상은 되었어요. 그러나 일단 엄마가 남편 얘기 듣고 많이 놀란 것 같으니 제대로 설명을 해드려야겠다 싶어서 급하게 달려갔죠. 제가 집에 도착하는 순간까지도 남편은 어떻게 해서든지 엄마를 설득하려고 애절한 표정을 한 채 이야기를 하고 있더군요. 장모님, 저 진짜 한 번만 도와주세요. 가지고 계시는 농장 조금만 팔아서 보습학원 좀 열어주세요. 이번에 학원 여는 것만 도와주시면 저 진짜 열심히 해서 꼭 갚겠습니다. 사위도 아들이라는데 제발요. 당신 여기까지 와서 왜 그래? 아무리 학원이 열고 싶어도 그렇지 엄마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재산인 농장을 팔아서 돈 좀 해달라는 게 말이 되니? 그리고 내가 얘기했지. 시국 좋아지면 대출을 받던지 해서 하게 해줄 테니까 기다리라고. 저는 결국 남편에게 크게 화를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가 가지고 있는 농장을, 그것도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곳을 팔아서 돈을 해달라뇨. 갑작스러운 이야기에 엄마도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한 듯 보였죠. 그러나 엄마도 평생을 일군 본인의 인생이 담겨있는 땅이라면서 함부로 팔지는 못한다며 돈을 해주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농장 땅을 파는 게 싫다면 그걸 담보로 대출을 받는 방법도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본인 친구 중에 은행 직원이 있으니 거기서 하면 된다고 했죠. 전화 한 통만 하면 바로 집에 찾아와 상품 설명도 해주고 대출 서류도 작성해 갈 거라고 애절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대체 왜 저렇게까지 학원을 여는 것에 목을 매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엄마도 좋게 이야기해서 포기하지 않을 것 같은 남편의 모습에 답답하셨나 봐요. 화가 잔뜩 묻은 목소리로 어떻게 장모에게 농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냐고 한마디 하셨죠. 그러면서 본인은 이 얘기 못 들은 걸로 하겠다고 하면서 당장 나가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저는 엄마의 다리를 붙잡고 도와달라며 버티는 남편을 억지로 끌고 집 밖으로 나오게 되었죠. 물론 남편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왔는데 끌고 나오면 어쩌냐면서 다시 들어가서 확답을 받아야겠다고 우겼어요. 그러나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고 크게 화를 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생각이 없냐면서요. 시국이 이렇게 안 좋은데 이제 시작하는 학원이 대성할 줄 아냐고 펄쩍 뛰며 이야기를 했죠. 당신이 이렇게까지 해서 학원을 하고 싶은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나는 분명히 반대라고 얘기했어. 대체 왜 이렇게 생각이 없어? 이런 식의 학원을 하겠다는 게 말이 되니? 모든 식구들이 반대하고 있으니까 괜히 이상한 짓 하지 말고 포기해. 내가 하겠다는데 왜 사사건건 나서서 반대를 하는 건데 지금처럼 생활비 제대로 벌어다 준다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장모님한테 잘 얘기해서 농장 팔아 도와달라고 부탁 좀 드려봐. 남편은 끝까지 포기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호하게 한 번만 더 학원 얘기하면 이혼 도장 찍을 줄 알라고 하고는 먼저 집으로 돌아와 버렸죠. 그러나 남편의 황소고집은 꺾이지 않았어요. 며칠 뒤 또다시 엄마 집에 찾아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소식을 듣고 엄마 집으로 달려가 보니까 남편이 시아버지와 함께 있었습니다.
게다가 시아버지는 농장을 팔게 만들려고 갖은 애를 쓰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보고 정말 기가 막혔어요. 어떻게 다른 것도 아니고 사돈 집에, 그것도 얼굴 한 번 못 본 사이에 집에 찾아가 농장을 팔라는 요구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엄마의 표정을 보니까 당황스러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더라고요. 저는 곧장 집으로 들어가서 크게 화를 냈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당신 학원 차리고 싶어서 엄마 설득하려고 아버님까지 모시고 온 거야? 진짜 제정신이야? 아무리 철이 없어도 그렇지 사돈집에 아버님을 함부로 모시고 오면 어떡해. 내가 오자고 했으니 재원이한테 너무 뭐라고 하지 말아라. 재원이가 학원이 너무 하고 싶다길래 네 시애미는 해줄 것 같지도 않고 해서 내가 사돈집에 같이 가서 부탁 좀 해보자고 했다. 너무나 당당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황당해서 입이 떡 벌어지더라고요. 시아버지는 엄마에게 농장 좀 팔아서 남편 학원에 보태주시면 안 되겠냐고 물었죠. 하지만 엄마는 단칼에 잘라내며 사돈집에 연락도 없이 찾아와서 이런 부탁을 하시는 건 아닌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농장 일을 나가봐야 하니 다들 나가달라고 하셨습니다. 두 사람은 엄마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계속해서 도와달라는 말만 반복했어요. 인생이 걸린 일이라면서요. 그러나 엄마는 자꾸 같은 일로 집까지 찾아오니 두 사람을 문 밖으로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난 후 저에게 남편 하는 행동을 봐서 조만간 큰 사고 한번 칠 것 같으니 예의주시하라는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엄마는 남편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마음에 걸린다고 하시더군요. 무슨 말이 마음에 걸렸냐고 물었더니 본인 인생이 걸린 일이라는 게 좀 이상하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저는 엄마가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나중에 듣고 보니 남편이 벌써 학원에 사직서를 낸 게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에게 예의주시할 테니 걱정 마시라고 한 후에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남편을 붙잡고 진지하게 얘기 좀 하려고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그러나 남편은 또 술에 취해서 들어오더군요. 결국 그날도 얘기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다음 날이 되었어요. 아침 일찍 남편이 나가기 전에 술국을 끓여놓고 얘기 좀 하자고 했죠. 그랬더니 남편이 먼저 선수를 쳤습니다. 당신 학원하지 말란 얘기 또 할 거지? 나 어제부로 학원할 생각 완전히 접었으니까 더 이상 입 아프게 얘기 안 해도 돼. 장모님한테도 학원 안 할 테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당신이 전화드려. 죽어도 학원해야겠더니 웬일이래? 정말로 학원할 생각 접은 거지? 나 더 이상 그 일로 스트레스 안 받아도 되는 거 맞지? 저는 혹시나 싶어서 재차 물어봤어요. 그런데 남편은 정말로 학원 생각을 접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학원 생각을 접고 나서 많이 속상했는지 매일같이 술을 마시고 들어왔어요. 누구 만났냐고 물어보면 그냥 도련님과 술 한잔 했다고 하더군요. 두 사람이 형제니까 안 만날 순 없지만 시댁에서 가장 큰 골칫덩인 도련님과 매일같이 술 한 잔씩 걸치고 들어오니까 저는 괜히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혹시라도 가족들 몰래 사고를 치는 건 아니겠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나 물어봤자 제대로 대답을 안 할 것 같아서 일단 그냥 예의주시하고 있었죠. 그러나 역시 두 사람은 매일같이 만나서 사고를 칠 준비를 했던 것이었어요. 엄마 집에 다녀온 지 약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아침에 스터디 카페 청소를 하기 위해 가고 있었는데 엄마가 노발대발하면서 전화를 해오시더군요. 윤정아, 너 지금 당장 네 시어머니랑 같이 경찰서로 좀 와라. 정말 급한 일이니까 다른 일 다 제쳐놓고 와. 경찰서? 아침부터 경찰서는 왜? 그리고 우리 시어머니는 왜 모시고 오라는 건데? 엄마는 저의 물음에 전화로 하나하나 다 설명할 수가 없다면서 당장 시어머니를 모시고 오라고 하시고는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리셨어요.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가 얼떨떨했지만 일단 저는 엄마 말씀대로 시댁에 가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경찰서로 향했죠. 그런데 경찰서에 도착해보니까 두 형제가 나란히 앉아서 조사를 받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더 황당했던 것은 경찰서 손님 의자에 제 친구 혜선이가 배가 볼록한 채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머리에 손을 짚은 채로 땅이 꺼져라 한숨만 쉬고 계셨고요. 저는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죠. 시어머니도 두 형제가 나란히 앉아 조사를 받고 있으니 황당했는지 말을 못하시더라고요. 저는 일단 시어머니에게 손님 의자에 앉아 계시라고 하고 나서 경찰관님께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여쭤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제 귀는 충격적인 이야기가 들려왔죠.
이 두 분이 저기 신고 잡은 땅 문서를 본인 소유인 것처럼 위조해 대출을 받았어요. 위조는 불법 업체를 통해서 하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위조에 대출까지 받은 사건이다 보니 처벌을 받아야 할 것 같네요. 네? 저희 엄마 땅 문서를 위조를 해서 대출을 받아요? 당신 그게 정말이야? 어떻게 그런 짓까지 해? 정말 제정신 아니구나.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하니 엄마의 땅 문서를 업체를 통해 본인 소유인 것처럼 조작을 했고 그걸 가지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대요. 그런데 나중에 엄마가 은행에서 온 우편물을 보고 본인의 땅 문서가 도용되어 대출 접수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다행히 빠른 시일 내에 즉시 경찰 신고를 했고 경찰서에서는 수사가 진행되면서 두 사람이 범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바로 잡아온 것이었죠. 이후 엄마는 범인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헐레벌떡 경찰서로 찾아왔는데 남편과 도련님이 앉아 있었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어떤 여자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기가 막혀 저에게 전화를 한 것이었죠. 저는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도 왜 이런 짓을 했는지 알아야 할 것 같았죠. 그래서 남편에게 왜 그랬냐고 물었어요. 그게 내가 혜선이를 만났었는데 몇 개월 전에 임신 소식을 듣게 되었어. 그래서 신혼집으로 쓸만한 아파트가 필요했고 학원을 열면 그걸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길래 지금 학원 일은 정직원보다는 프리랜서 개념이라 대출이 안 나온대서. 형수님, 나는 진짜 억울해요. 그냥 형한테 서류 위조하는 곳을 알아봐서 소개시켰을 뿐이라고요. 그렇게 하면 친구한테 진빚 갚을 수 있게 도와준다고 해서. 남편은 그 자리에서 제 친구였던 혜선이와 바람을 피운 것을 인정했고 임신시킨 것까지 얘기했어요. 게다가 저 몰래 두 집 살림을 하려고 했다는 것까지 시인했죠. 저는 기가 막혀 헛웃음만 나왔고 시어머니는 노발대발하며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냐고 등짝에 손을 대더라고요. 그리고 엄마는 합의는 절대 하지 않겠다면서 펄쩍 뛰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뚜벅뚜벅 다가가 불사닥으로 날렸어요. 한 대, 두 대, 5대, 6대. 볼이 빨갛게 달아오를 때까지 쉬지 않고 내리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목숨 걸고 돈이 필요했냐고, 저 불려시가 갖고 오라 그래서 눈깔이 돌았냐고 싸늘하게 소리쳤어요. 마지막으로 임신은 어떻게 된 거냐고 물으니 이거 짐승이더군요. 어차피 사기가 성공하면 돈도 생기니 이혼하고 새 출발하고 싶어서 속 시원히 그냥 했다고 하네요. 이걸 남편이라고, 이걸 아빠라고. 저는 그 수컷의 머리채를 잡고 마구 흔들고 땅바닥에 내리꽂았습니다. 그제야 두 사람은 저와 엄마 앞에서 죄송하다고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도 다 본인 죄라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했지만 저는 화가 나서 곧장 엄마를 데리고 경찰서 밖으로 나와버렸죠. 그리고 난 후 저는 곧장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 이혼소송과 상간녀 소송까지 함께 걸었어요. 물론 그날 이후 남편의 상간녀가 소장을 받고 저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잘못했다면서 뱃속에 아기도 있는데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되겠냐 빌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싹 무시를 하고 아예 전화 차단도 걸어놓았죠.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도영재는 돈을 갚지 못해 옥에 잡혀 들어갔어요. 그리고 저는 이혼소송을 통해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고 한때는 절친이었던 상간녀에게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양육권을 가져오면서 양육비도 매달 꼬박꼬박 받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를 키우는 것에는 전혀 문제가 없답니다. 그리고 이혼 이후 친구들을 통해 소식을 들어보니까 상간녀는 이번 일로 가족과 친구들에게 버려지고 혼자 좁은 반지 앞방에서 아이를 낳아 키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역시 하늘은 죄를 짓는 자를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는 것 같네요. 저는 그날 이후 한동안 마음고생을 많이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에게 괜히 큰 불효를 지은 것 같기도 하고 이혼 후 혼자 아이를 키울 생각을 하니 눈앞이 캄캄했거든요. 하지만 막상 부딪히고 버텨내다 보니 시간이 지나면서 좋은 날도 오기는 하더라고요. 요즘은 딸아이 재롱을 보면서 웃는 날도 많이 늘어났답니다. 앞으로는 더 행복하고 즐겁게 지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애청자님들 인생에도 행복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놀랄만한 사연을 듣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